지금부터 쟁점 조선 역사, 왜 대동법은 그 조선을 되살린, 재생시킨, 부활시킨 최고의 개혁 입법일까? 이 논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그 국가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죠. 또 이것이 그 온전하게 계속성을 가져야지 국가가 장기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 때 망했어야 할 나라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나라에 항복한 이 병자호란보다 끝까지 그 국채를 사수한 우여곡절도 있었고 천신만고도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더 모면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역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공유돼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울 선생 같은 분은 뭐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할 나라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임진왜란 때의 수모가 너무나 그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이제 그 소수니까 그런 말씀을 도울 선생께는 하셨겠지만 농담이라도 그런 말들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한다? 임진왜란은 1592년이면 조선이 개국하고 200년입니다. 조선은 519년 영속됐는데 5분의 2밖에 안 된 사람한테 지금 나이 한 30, 40 된 사람한테 그때 죽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나이 40에 당뇨 왔을 때 그때 죽었어야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조선이 망한 나라기 때문에 조선을 모멸하는 이런 관점이 식민자관이다 그겁니다. 일본은 안 망했습니까?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수명이 있는데 어쨌든 한 인간이 장수를 했으면 일단 건강했기 때문이라야 하고 물론 운도 따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나라가 그 체제가 장기 지속했으면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생각,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금이 불공정하면 나라가 쇠퇴합니다. 형벌이 불공평해도 나라가 쇠퇴하죠. 그러나 보통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즉 형벌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라가 망한 제일 원인이 형벌의 불공평이다. 이런 역사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이 조세, 재정. 세금이 아주 그 불합리의 수준을 넘고 그 횡포를 자행하는 가렴주구의 수준으로 치달을 때 나라가 망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왜 망했냐? 불공정한 세금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토지에서의 생산, 그 당시로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금의 불변의 법칙은 공정인데요.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공정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확이 많은 땅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은 땅에는 적게 부과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공정이죠. 네. 이게 이 정확한 의미의 공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해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조사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붓, 종이, 자밥개는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이상과 치밀하고 집요한
행정력이 없으면 공정세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그 세제는 아주 쉬워요. 요즘 소득세 신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얼마 환불됩니다. 환급됩니다까지 나오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17세기 중반이면 1600년대 병자호란 어간이죠. 당연히 그 세종 때와는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사실 200년이면 그 외국으로 치면 중국으로 쳐도 성공한 왕조 하나의 수명이죠. 그런데 이 세종 때의 연분 9등과 전분 6등에 전분 6등이 이제 먼저죠. 네. 그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가져서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개간이 일어나서 그 뭐야 농업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네. 양전 사업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세가 줄어들었는데 그 강명희 선생님은 늘어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그 군왕과 백성의 관계를 그 부자 간의 관계로 비유를 했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돈을 놓고 다투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손해보는 것은 부모예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조선의 행정 관료들이 자식과 같은 백성들에게 뭔 돈을 그렇게 거둡니까 하고 그냥 왕한테 어필을 하는 거, 외국어를 쓰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왕도 점점 밀려가지고 세금을 계속 낮춘 거예요. 신하들이 좋네요. 아주 유능한 그 행정 관료들이고 정치가들이었죠. 두 번째로는 상업이 발달하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이제 탈세하는 것들이 생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용조 중에서 조가 바로 전세라는 앞에 있는 아시죠? 네. 토지에 부과되는. 네. 그러니까 조세 이제 저항 탈세는 왜 생기냐? 조세 저항 때문에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또 세금을 못 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혁은 말입니다. 혁명이 아닌 이상 하부로부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혁명은 하층민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이는 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역시 지도자와 상층 지도자와 하층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층민끼리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역사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그 상층의 지배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실시한 조세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얘기도 하겠지만 조용조 중에서 앞에 나오는 조는 이른바 전세고 두 번째 나온 용은 이른바 부역. 신역입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 군대 가는 건데 뭐 요즘 그때 신역이나 지금 신역이나 물론 그 시대는 이 한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의 양은 지금보다 워낙은 원치 않고 현저히 많았던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삶의 물질적 풍요 같은 것은
지금과 그때는 비교될 수가 없이 또 물론 보건과 복지, 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당대 조선을 평가하는데 당대 다른 세계 지역과의 수평 비교를 하는 거지 네. 현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은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세제를 개혁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면서 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이 민생 과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아주 날감 빠진 말로 표현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결과부터 얘기합니다.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백성이 내는 세금, 하층민 백성이 내는 세금이 80%에서 40% 정도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엄청 줄어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늘어나고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효과죠. 뒤집어서 네. 얘기하면 그 자영이나 소장기인들 일반 백성들의 소득이 40%에서 80% 이상 증가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세금의 비율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획기적이고도 그 세계적인 개혁 입법인 대동법을 실시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실록을 확인해 보면 대동법에 대해서 한마디 한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의 그 시대적 초미의 과제였음을 입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방송에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대동법에 기여한 4명 정도를 기억하는 내용을 네. 방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동법에 자, 네. 어쨌든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 대동법의 실시는 경기도 대동법을 실시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중앙 정부에서 가깝고 운송과 보관의 문제가 제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도부터 대동법을 실시할 때 그걸 선해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동법 실시의 최대 관건은 충청도 대동법에 있었어요. 충청 네. 그 이유는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충청도 대동법을 실시해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호남과 영남으로 강원, 영남은 아닙니다. 호남, 강원, 황해 쪽으로 확장되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 당시에도 영남과 이 함경도 이런 데는 변방 경비 지역 아닙니까? 네. 국경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군사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걸 서울로 가져다가 다시 또 나눠주고 그러면 그 이중 비용이 운송 비용이 드니까 자체 조달을 하게 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그 변경 국경 지역은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구조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과 함경, 평안 국경 지역은 대동법을 끝까지 실시를 안 했어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충청도의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정말로 많은 이 굴곡과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동법의 역사는 충청도에 실시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네. 바로 이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잠곡 김육 선생이고 네. 이 잠곡 김육 선생이 충청도 대동법을 실행시키자 충청도 도민들이 생활이 확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육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충청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의금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생각났습니다. 제 장인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의금을 청취료 계좌로 넣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좀 표합니다. 그 김육 선생이 받은 부의금처럼 많으면
뭐 민갑 기념비라도 하나 세우겠는데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어쨌든 그 부의금을 김유계 후손들은 이제 대성했습니다. 김유계 후손들은 뭐 형조 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의 부마도 되고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가난뱅이에서 가문을 네. 이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가져온 부의금을 안 받으니까 그걸로 세운 기념비가 우리가 지난 6월 18일 날 갔던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입니다. 사진도 있는데. 네, 사진도 있는데 이번에 오늘 그 이 기술상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더라도 이 대동법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대동법 기념비 현장에서 그 약식 강의를 할 때 아주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수강자들을 좀 깔보르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이 시간이 좀 그 다음 주까지 그 연장되더라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고려 말에 신흥 사대부들이 500년 가까이 지속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로 세금 제도의 문란과 붕괴 때문이다.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이유, 이건 고려가 멸망한 원인과 같은 것이 되겠죠. 네. 고려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당대에는. 고려가 그 918년에 건국했죠. 네. 네. 그리고 936년에 통일을 했죠. 그리고 망한 게 1392년이니까 500년 가까이 유지했죠. 아마 482년인가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신흥 사대부들은 세금 제도와 그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다. 이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신생 왕조 조선도 전 왕조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1444년 세종 26년 성립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공법이다. 뭐 이건 이제 이미 상식화된 얘기인데 이 글은 우리나라 대동법 전문가 사학자 이정철 선생의 글을 제가 지금 따온 겁니다. 네. 이정철 선생은 역저 그 대동법 연구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라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덜 탁월한 책, 좀 평범한 책으로 그 왜 선한 정치인은 나쁜 정치를 할까 뭐 이런 그 책도 있어요. 자, 1436년에 세종이 공법 상정소를 설치해요.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공법 시한을 이제 만들죠. 이런 말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한을 무려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정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다시 전제 상정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제 상정소에서 공법을 완성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 그리고 풍년과 흉년에 따른 연분 9등법을 골자로 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좀 배우셨죠? 네. 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 같죠? 그 시대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오랫동안 왕실에서 또는 조정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 조선 백성들, 양인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네, 소송이 엄청 많았죠. 네. 세종은 일단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심을. 그래서 서울과 지방 그리고 관과 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심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호조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호조에서 그 민심조사, 여론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이 공법에 대해서 찬성이 98,657, 반대가 74,149명입니다. 생각보다 반대가 찬성 많- 비율이 높지 않죠. 예. 네. 생각보다 반대 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당연히 찬반 여론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은 이 공법이 가져다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지역적으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98,600대 74,140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대단한 차이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차이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차이를 쌓여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뻔한 말로 막 2%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2%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2%씩만 나아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리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자로 얘기하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미 사실은 이 개혁이 조선의 건국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려 말부터 시등 사대부들이 개혁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토지제도에 대한 혁명적 개혁 작업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더 좋게 한다고 하니까 뭘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민심조사는 응답자입니다. 조사 대상이 인원이 아니고 응답한 사람이 전 인구의 3%가 넘는 17만 2,806명입니다. 이거는 이런 게 바로 민심조사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예요. 야, 그 리얼미터나 우리나라 RSO 리얼미터 안에서 1,000명, 1,500명 조사에 응답률 뭐 10%도 안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미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알죠. 전분 6등이라는 건 뭐라고요? 토지를 뭐에 따라? 비옥도에 따라 비옥도에 따라. 6등분으로 내가 그 나눴다. 머리 나쁜 강사들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네. 이게 뭐다? 하고 물어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강사들 중에서 약간 머리 나쁜 강사들. 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네.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분 9등, 그러니까 6등급은 토지 비옥도. 예. 네. 자, 9등급은 뭐다? 풍흉의 풍흉의 청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상상년 9등급이니까 예. 뭐 상상, 뭐 상중, 상중하의 상하, 예. 중상, 중중, 중하, 네. 하상, 하중, 하하가 네. 가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9등급 이제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세분화를 했죠. 네. 그래서 세종 당시에는 1등급 풍년에 그러니까 이 토지 비옥도도 최고고 그 다음에 최고의 풍년이 들었을 때는 1결당 토지 1결당 20두를 부과했어요.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 그렇죠. 그리고 이제 9등급 흉년 하하. 네. 하에다가 9등급 4두. 예. 야, 이건 이제 민음 조선청서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습니까? 네. 세금을 분리할 때는 쫓겨내고. 아주 적게 내는데 유리할 때보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득세 이거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1억 된다고 합시다. 연봉이 1억 된다고 하면 소득세가 수천만 원이죠. 원래는 네. 그렇죠. 아니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들은 이거 꼼짝도 못하고 그냥 원천공제 하잖아요. 네. 원천공제 하잖아요. 네. 자식이 많으면 예.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제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엄청납니다. 이게 8천만 원인가 얼마 넘으면 네. 이 누진세 세율이 세율이 엄청나요. 그런데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세종 때 이 5대 1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전분육 등을 하게 되면 토지의 비옥도가 있으니까 토지의 비옥도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질을 개간해서 수확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죠. 자, 우리 임순택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식민사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확 디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좋은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조선 김육 선생은 대단한 실학자였더군요. 뭐 김육 선생이 실학자예요. 실학자는. 성리학자였습니다. 실학자가 있습니까? 누가 실학자예요? 이익 네. 이익을 말씀하시나? 이익은 이제 실학자라고 과거 역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실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실체가 없죠. 예. 네네. 실학이 있다는 것은 실학 이외의 모든 성리학을 허학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저희가 있는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용어예요. 네. 조선 왕조실록을 점검해 보면 실학이라는 말이 뭐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안 나오는데 다 그냥 실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오히려 영정조 시대에는 실학이란 말이 더 적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학이라는 것이 원래 그 봉건제론을 얘기하면서 조선도 나름대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1930년대 국학자들이 그 일본인들이 써놓은 역사를 읽어가지고 우리에게도 근대화적 이념으로 실학이 있었다는 그 정체불명의 학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실학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다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 실학자 대표하면 성호사설 이익이죠. 네. 이익책 읽어보세요. 취할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조선 역사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고요. 심지어는 실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된 정약용 선생도 실제 나는 조선 역사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 하면 무슨 경세유표, 오민심서, 흠음심서 이런 책 얘기하죠. 네. 책 알죠? 네. 읽어봤어요? 네. 기억나요? 아니요. 네, 별로 기억나는 거. 그냥 뻔한 얘기를 좀 했다. 다 이런 뻔한 얘기 정리한 거예요. 요배 가서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실제로 실학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식민사관의 소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점은 도울 선생 같은 것도 실학이라는 용어를 파괴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더구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토지제도 얘기를 조금 배경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보 먹물들은 조선 역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람의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봉건적 지대나 근대 자본주의적 지대나 뭐 그거 아니냐고 하지만 분명히 성격은 다르다. 봉건적 지대는 토지를 점유한 대가가 된다. 그러므로 그 지대는 토지에서 얻은 이윤과 상관없이 토지의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된다. 무식의 소치죠. 혹시 그분 글 아닙니까? 네. 이게 민중연합당 정치학교 교장하던 사람의 글. 그분이군요. 네네. 몇 평이면 몇만 원. 뭐 이런 식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인두세와 같은 것이다. 인두세가 왜 나와요? 그러니 이윤이 없어도 지대는 내야 하니 얼마나 가혹한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의 브레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아니 지금 토지를 점유한 대가라고 하면서 또 그 밑에 인두세라고 나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인두세가 뭔지는 알아? 그러면서 조선시대 국가가 받았던 세금 조용조는 모두 이런 의미에서 봉건적 지대에 속한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국가에 낸 세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근대적 조세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국가에 낸 세금, 왜냐하면 중세 유럽은 영주한테 낸다 그겁니다. 네. 반면 근대적 지대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발생한다. 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발생해가지고 세금을 냈던 게 세종시대죠. 예,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 이 사람이 말하는 근대적 지대가 바로 우리나라 세종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같은 노동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 토지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것이 지대이다. 토질이 나쁜 땅이라면 지대가 발생할 수가 없으며 결국 지대는 이윤의 일부라는 주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아 이거 말 자체가 안 돼요. 자, 네, 그냥 안 되는 걸로 넘어갑시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말. 몇 평이면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 얼마나 조선 역사를 모릅니까? 그러면 이래놓고 당원들을 가르친다 그겁니다. 여기 댓글 보면 네. 저는 하나도 모르니 질문도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모르면 말을 말지. 여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놨어? 야 이 여기 그러니까요. 서양 지금 여기. 철학자. 네네. 저분처럼 모르면은 거의 질문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것처럼. 아니 뭐 봉건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이 봉건이라고.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방공 목사. 조선일보 방공목사. 광고목사.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주제에 따르면 네. 일률적 지대면 봉건제 아니면 근대적 지대예요. 그런데 조선의 토지세가 일률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려 5대1의 차이가 있었죠. 네. 네. 지금 구동, 우리나라 구동. 대한민국 토지제도 토지의 세금 부과하는 것도 일률적 지대 아니에요? 그럼 봉건제입니까? 자, 게다가 말입니다. 조선은 휴경지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대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지대라는 것은 땅을 갖고 있으면 내는 게 지대 땅이래요. 아닙니까? 근데 그러네요. 조선의 세금은 수확이 있어야지 수확이 내는 있어야 거라 되니까. 그겁니다. 조선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와 조용조 할 때 조와 조 두 개로 재정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용으로 부역을 조달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역도 이제 포로 매기죠. 네. 예. 포로 매겨가지고 구역 대신에 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대동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80%에 달하는 민생의 세금 부담을 40% 내지 80% 낮춰준 개혁입법이고 그 다음에 균역법이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균역법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균역법은 양반들은 역을 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다 군역이죠, 군역. 네네. 네. 군역을 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양인들은 물론 노비들도 이제 군역이 없어요. 네.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러니까 자꾸 노비가 늘어났던 거예요. 노비가 편하니까. 맞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이 일종의 조선시대 노비하고 비슷한데 비정규직이 세금도 안 내지 군대도 안 가지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다 모일까요? 나라에서 비정규직화 했다. 지금 비정규직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아예 무정규.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반이 안 냈는데 이제 군역도 안 졌는데 양인들한테만 군역 대신에 걷던 두 포를 네. 양반들한테도 매겨가지고 한 포씩으로 균등하게 한 게 균역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자고로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기득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역사는 전무후무예요. 이것을 이룬 게 대동법의 경우에는 조선의 왕이 아니고 조선의 정치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균역법의 경우에는 정치가들은 반대했지만 영조. 왕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300년을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직원들은 왜 집을 안 팔았을까요? 자, 아까 네,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답 안 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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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일결당 그 조의 부담액이 몇 도에서 몇 도라고 했죠? 4도에서 20도까지. 최저 4도, 네. 최고 20도라고 20도. 했어요. 네. 한 결. 그런데 일결당 생산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로 잡아가지고 300도, 최고
1200도. 자, 그러면 1200도에서 20도를 낸다 그겁니다. 제일 많은 거? 그럼 이거 몇 퍼센트예요? 1200분의 20, 120분의 2, 60분의 1. 60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1점 몇 프로네요? 네, 1%가 안 되죠. 1.5%죠. 예, 예, 예. 1.53%. 예, 예. 이게 한영우 선생이 쓴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나오는 한영우 선생은 우리나라 조선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죠. 세계적 권위자.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분이 쓴 다시 찾는 우리 역사가 지금 56판째 출판을 기록하고 일어, 러시아어, 영어로 다 번역 출간됐어요. 그러면 세계적 네. 그리고 이제 최저 300도라고 300도라고 봐도 하더라도 이건 4도로 치하죠. 네. 최저끼리. 예, 예. 그러면 이것도 300분의 4니까 뭐 이것도 1% 뭐 조금 1점 몇 프로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최고 20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농민들은 많은 이윤을 축적하면서 재산을 늘려갔던 거예요. 조선시대 농민 중에서 과거급제자가 숱하게 나온 이유가 재산이 늘어가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급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듣도 보도 못한 역사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용조에서 두 번째 공납. 네. 네. 이 특산물. 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무려 100년 내지 150년에 걸쳐 개혁한 법이 이제 대동법이에요. 똑같은 네.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균역법은 기득권자들이 반대할 때 영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해도 이 법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로 관철을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관철시킨 법이 균역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주인이라면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남의 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한들 우리의 것을 모르면 이건 자주인이 될 수가 없죠. 인류 역사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조상을 이토록 왜곡 폄하하는 민족이 어디에 또 있을까 싶고 특히 요즘은 진보주의자들이 더해요. 그건 소련과 북의 영향 때문입니다. 모두가 유럽의 학문에다 우리의 역사를 무리하게 적용시키려 하니 나타나는 폐해들입니다. 먼저 이런 말로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10분에 6시 10분입니까? 좀 그러면 많이 까먹어서. 아쉽지만 제가 말입니다. 이 실록에서 네. 이 대동법과 김욕, 특히 김욕 선생에 관한 그 실록의 구절도 또 지금 다 찾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고 이 밖에도 아주 재미난 이야기, 율곡이, 오리 이원익, 포저 조익, 그리고 김욕 선생, 그리고 이 김욕 선생, 청풍김씨 김욕 선생과 당대 최고의 성리학 엘리트들인 광산김씨, 김씨, 김집의 이 대립과 갈등, 그리고 김욕의 어린 시절 처절했던 소년 시절과 그 숫장사. 농사 숫장사 이야기, 재밌죠. 묘지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준비해왔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김집 선생은 또 저하고 이 본관이 같아가지고 좀 불쾌하게도 이 대동법에 반대한 세력 중에 이제 광산김 씨가 좀 그 얘기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30분 늦게 시작했죠. 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 좀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3시 30분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3시 30분인데 다음 미리 주에는 더 테스트. 한 5분 정도 먼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심시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29분 되도록 안 나오면 요 새끼들 오늘 또 못 나오는 거니까 할 테니까. 상습적이야.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십시오. 뵙겠습니다.